봄은 언제나 다시 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뜨거운 심장과 빠른 발걸음, 그리고 끝없는 미래가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진짜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주름진 손과 희끗한 머리카락 사이에서도 더 깊고 더 절실하게 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년의 사랑은 알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함께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별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이것은 두 노인의 이야기다. 봉안당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세상의 시선과 싸워야 했던, 그리고 마지막 봄을 함께 살아낸 두 사람의 이야기다. 2020년 3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서울 외곽의 한 봉안당.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정태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73의 나이에 허리는 이미 구부정해졌고 무릎은 계단 하나를 오르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하지만 그는 매주 이곳을 찾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마음이 아프나 변함없이 낡은 베이지색 코트 주머니에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꺼냈다. 슈퍼마켓 앞 꽃가게에서 산 것이었다. 꽃집 아주머니는 이제 그를 보면 묻지도 않고 국화를 싸주었다. 또 오셨어요? 하는 인사와 함께 벽면을 따라 수없이 많은 유리암들이 줄지어 있었다. 각각의 함 안에는 누군가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생과 사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태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3층 동쪽 벽면의 한 칸 앞에 멈춰섰다. 김수연. 1952년 12월 3일, 2017년 6월 15일. 사진 속의 여인은 미소 짓고 있었다. 환하게 마치 지금도 살아서 웃고 있는 것처럼. 태수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요. 당신 사랑해요. 여보. 태수의 목소리는 봉안당의 정적 속으로 스며들었다. 또 왔어요. 오늘은 날이 참 좋아요. 아침에 햇살이 너무 예뻐서 당신이라면 분명 산책 가자고 했을 거예요. 그는 유리암 앞 작은 선반에 국화를 놓았다. 이미 지난주에 가져온 국화가 시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치우고 새 꽃으로 바꾸었다. 마치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듯 조심스럽게. 작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 2줄과 보온병에 담긴 미역국. 모두 그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결혼 45년 동안 아내가 늘 해주던 것들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태수는 서투른 손으로 하나하나 배워야 했다. 밥 짓는 법, 김밥 마는 법, 미역국 끓이는 법. 당신 좋아하던 거예요. 나 혼자 먹는다고 욕하지 말아요. 젓가락으로 김밥을 집어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입맛이 없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지만 목구멍이 메었다. 태수는 눈을 감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때였다. 옆 칸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태수는 고개를 돌렸다. 회색 카디건을 입은 한 노부인이 유리암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손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수는 시선을 돌리려다가 멈췄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저 모습이, 저 외로운 뒷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똑같았다. 노부인은 절을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좋지 않은지 한참을 붙잡고 일어났다. 그리고 유리암 앞에 선 채로 조용히 말했다.
여보, 잘 있죠? 나도 곧 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마치 오랜 여행에서 지친 사람이 마침내 집을 바라보는 것 같은 음성이었다. 태수는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직 가시면 안 되는데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 노부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그리고 그 눈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네. 태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아, 그게 아니라 그냥 혼잣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괜찮아요. 노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혼잣말이라도 누군가 들으면 덜 외롭죠. 이런 곳에선 특히 그래요. 그녀는 태수 앞에 김밥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았다. 무언가를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토요일마다 오는 게 일상이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서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기에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침묵. 그럼, 편히 계세요. 노부인이 작별 인사를 하며 돌아섰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태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름도 모르는 방금 처음 본 사람인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던 것 같은 묘한 친근함. 그날 이후로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은 마주쳤다. 다음 주 토요일, 태수가 봉안당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다. 옆 칸앞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태수는 인사를 건넬까 망설이다가 그냥 자리에 앉았다. 그 다음 주, 이번엔 태수가 먼저 도착했다. 김밥을 먹고 있을 때 그녀가 들어왔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태수도 어색하게 미소로 답했다. 그 다음 주, 비가 내렸다. 태수는 우산을 챙기지 않아 비를 맞고 왔다. 옷이 축축하게 젖었다. 그녀도 와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태수 쪽으로 내밀었다. 이거라도 쓰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나이 드시면 감기도 큰 병이에요. 받으세요. 태수는 수건을 받았다. 따뜻했다. 방금까지 그녀의 가방 안에 있어서인지 은은한 비누 향이 났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쓰시고 다음에 돌려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말은 많지 않았다. 간단한 인사, 날씨 이야기, 건강에 관한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묻어 있었다. 4월이 되었다. 봉안당 주변의 나무들이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매화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세상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날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태수가 김밥을 먹고 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은 혼자 밥 드시기 외롭죠? 태수의 손이 멈췄다. 그 질문은 너무 직접적이었고 너무 정확했다. 예. 그렇죠.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제일 힘들고요. 밥을 차려놓으면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줄이다 보니 이젠 먹는 것 자체에 흥미가 없어졌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저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없는 게 문제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이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다음엔 같이 도시락 나눠 먹어요. 제가 잡채 좀 만들어 올게요. 혼자 먹기엔 양이 많거든요. 태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따뜻한 것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럼 제가 밥이랑 국을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봄꽃처럼 환했다. 아, 그런데 저희 이름도 모르네요. 저는 윤정이에요. 정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악수를 나눴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분명했다. 그 순간 태수의 마음 한켠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그 문 너머에 어떤 감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4월 셋째 주 토요일. 아침부터 봄비가 내렸다. 굵지 않은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렸지만 공기는 촉촉하고 부드러웠다.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섰다. 가방 안에는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밥과 미역국, 그리고 직접 만든 계란말이.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을 다했다. 봉안당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이미 와 있었다. 그녀도 평소보다 일찍 온 모양이었다. 손에는 커다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태수 씨도요. 두 사람은 웃었다. 마치 데이트에 나온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먹지 말고 저쪽 휴게실로 갈까요? 정희가 제안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안당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휴게실. 창문으로는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안에는 낡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희가 도시락을 펼쳤다. 잡채, 시금치나물, 무생채, 그리고 작은 김치통. 어머, 진짜 맛있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이걸 좋아했거든요. 저도 자주 만들었는데 그 사람 떠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오늘 저 때문에 처음 만드신 거예요? 네. 이상하죠? 근데 만들면서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더라고요. 태수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저도 그래요. 오늘 계란말이 만들면서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좋았어요. 두 사람은 밥을 나눠 먹기 시작했다.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다. 간이 딱 맞았다. 참, 맛있네요. 그쵸? 간장 양념이 포인트예요. 정희 씨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평생 했으니까요. 결혼하고 45년 동안 매일 부엌에 서 있었어요. 저도 그 정도예요. 수연이랑 45년 살았어요. 어머, 우리 똑같네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친밀감이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창문을 따라 빗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안은 따뜻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와 밥 냄새,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정희가 말했다. 제 남편은 2년 전에 갔어요.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거든요.
마지막 6개월은 병원에서 보냈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사람이 아플 때 전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옆에 붙어 있었죠. 그 사람이 숨 쉬는 소리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요.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고마웠소. 당신 덕분에 행복했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다. 태수 씨 부인은 어떻게?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설거지하러 부엌에 갔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119 부르고 병원 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한동안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을 것 같고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릴 것 같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의 시간.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나요. 저도요. 근데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왜요? 태수는 정희를 바라봤다. 정혜 씨를 만나고 나서요. 정희의 눈이 흔들렸다. 태수는 계속 말했다. 이상한 거 있죠. 정혜 씨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외롭지 않아요.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저도 그래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그냥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오실까? 건강하실까? 밥은 잘 드셨을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지붕을 스치는 바람소리.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 태수는 깨달았다. 이건 사랑인가? 73의 나이에 아내를 잃은 지 3년 만에 다시 누군가의 마음이 궁금해지고 설레고 기다려지는 이 감정. 정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두근거릴 수 있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봉안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봉안당 근처 공원이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편의점에서 산 종이컵 커피였지만 그 맛이 특별했다. 정희 씨는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요? 평범했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꿈 같은 건 없었어요? 정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있었죠. 어렸을 때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못 나갔어요. 20살에 바로 결혼했죠. 그럼 지금도 노래 좋아하세요? 네, 가끔 혼자 있을 때 흥얼거려요. 옛날 노래들이요.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정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창피해요. 나이 먹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저만 듣는데 뭐가 창피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옛날 가요. 봄날은 간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태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박수를 쳤다. 정말 좋은데요. 왜 이런 목소리를 숨기고 사세요? 에이, 놀리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정희 씨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희의 뺨이 붉어졌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시장 구경을 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노부부를 보는 호기심 어린 눈빛, 때로는 곱지 않은 시선.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으니까. 어느 날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정희가 말했다. 태수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그냥 당신이랑 얘기할 때가 좋아요. 태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분명했다. 저도 그래요. 이상하죠. 요즘은 토요일만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매일이 기다려져요. 정혜 씨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우리 이상한 거 아니죠? 뭐가 이상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 싶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태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 수연이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정희 씨,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수연이는 제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외롭게 죽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은 사람이 잘 사는 걸 바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태수 씨.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고 공원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태수는 수연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미안해. 근데 나 정혜 씨가 좋아.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지? 사진 속의 수연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괜찮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5월이 되었다. 어느 날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태수 씨,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전화번호요? 네. 매번 토요일에만 만나니까 주중에도 궁금할 때가 있어서요. 괜찮으시면요. 태수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리고 정희의 번호도 받았다. 스마트폰에 윤정이라는 이름을 저장하는데 손이 떨렸다. 그날 밤 태수는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다. 정희 씨, 저 태수예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편히 주무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저도 즐거웠어요. 태수 씨도 편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그 짧은 문자 하나에 태수는 한참을 웃었다. 마치 첫사랑을 하는 10대 소년처럼.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다. 아침 인사, 식사 사진, 날씨 이야기, 건강 걱정. 내용은 별것 아니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수 씨, 자고 계셨어요? 아니요, 뉴스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태수의 가슴이 뛰었다. 저도 정혜 씨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그저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드라마는 재미있었는지. 하지만 그 시간이 행복했다. 전화를 끊을 때 정희가 말했다. 태수 씨, 우리 사귀는 거 맞죠? 순간 침묵이 흘렀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저도요. 우리 사귀어요. 전화 너머로 정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73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한 달쯤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의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그래, 뭔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태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문? 봉안당에서 어떤 여자분이랑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공원에서도 같이 계신 걸 봤다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설마 그게 사실이에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아니, 그냥 같이 도시락 좀 먹었을 뿐이다. 도시락만요? 제 친구 어머니가 봤대요. 공원 벤치에서 손잡고 계시는 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겨우 3년이에요. 사람들 다 봅니다. 체면이 있잖아요. 태수는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다.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 아니냐?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하고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아버지답지 않네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다. 지금 이게 행복이세요?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요? 준호야, 저 진짜 실망이에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전화가 끊겼다. 태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같은 시각 정희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딸 지은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라니?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 엄마가 어떤 남자분이랑 만난다면서? 그것도 봉안당에서 만났다고? 정희는 침묵했다. 엄마, 설마 그게 사실이야? 지은아, 아빠 돌아가신 지 2년도 안 됐잖아.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사람들 다 욕해. 그 사람은 좋은 분이야. 나랑 비슷한 처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의지? 엄마, 나 있잖아. 내가 엄마 챙기면 되지. 왜 다른 남자가 필요해? 정희는 딸을 바라봤다. 지은아, 너는 내 인생이 있잖니.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나까지 신경 쓰면 힘들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엄마, 제발. 아빠한테 창피하지 않아? 그 말에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도 알아. 너희 아버지한테 미안해. 근데 지은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 밤에 잠 못 자고 아침에 눈 뜨면 옆이 텅 비어 있고. 그래도 이건 아니야.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지은은 울면서 소리쳤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 아직도 그런 게 되냐고 늙어서 철없다고 수군대.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지은아, 엄마 나이가 몇인데 75이잖아. 제발 나이값 좀 해. 정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지은은 가방을 들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 한 번만 참을게.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마. 알았지? 문이 쾅 닫혔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이 먹으면 사랑도 하면 안 되나? 행복해지면 안 되나? 그날 밤 정희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결심을 했다. 태수에게 거리를 두자고 말해야겠다고. 다음 날 저녁 정희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다이얼을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다. 여보세요, 정희 씨?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처럼 따뜻했다. 태수 씨, 통화 괜찮아요? 그럼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태수 씨, 우리 잠깐만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네요. 딸도 속상해하고 동네 사람들도 수군대고 나도 헷갈려요. 정희 씨, 우리 뭘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때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남편 떠난 지 얼마 안 됐고 사람들 시선도 있고. 태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정희 씨, 난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다운 기분을 느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고 하루가 즐겁고 다들 뭐라 해도 그게 죄라면 난 기꺼이 죄인이 될게요.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참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또 잃을까봐. 또 누군가를 보내야 할까봐. 정희 씨, 태수 씨, 미안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고마워요. 전화가 끊겼다. 태수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는 수연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내가 욕심을 부린 건가?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하겠다는 게 잘못된 건가?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는 밤새 내렸다. 마치 그들의 눈물처럼.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와 정희는 연락하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토요일이 되었지만 태수는 봉안당에 가지 않았다. 정희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 외로웠다. 정희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사람은 참 이상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더 그립네. 태수는 수연의 납골함에서 가져온 작은 유골함을 꺼내봤다. 3년 전 장례를 치를 때 일부를 집에 가져온 것이었다. 아직 완전히 보낼 준비가 안 되어서.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수연을 보내야 자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보, 이제 보내줘야겠어.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날 밤 태수는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희 씨, 나 진해 가려고 해요. 벚꽃 보러 같이 갈래요? 한참 후 답장이 왔다. 가고 싶어요.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서울역 플랫폼에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태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한 듯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그때 저 멀리서 정희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연분홍색 스카프를 하고 검은 손가방을 든 그녀.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훨씬 오래된 것처럼 그리웠다. 우리 진짜 가도 되는 걸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누가 뭐래도 오늘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때 기차가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플랫폼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기차 안. 창가 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빌딩들이, 아파트들이, 그리고 점점 초록빛 들판이 펼쳐졌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는 살짝 움찔했지만
곧 손을 포개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네요. 정희가 말했다. 저도요. 심장이 아직 멀쩡한가 봐요. 두 사람은 웃었다. 차창 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유채꽃밭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정희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다. 기차에서 먹으라고 김밥 좀 쌌어요. 어머, 언제 이걸?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태수 씨 좋아하시는 맛으로. 태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 가득 정희의 정성이 퍼졌다.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었다.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바다가 보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오후 2시 진해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벚꽃이 눈에 들어왔다. 거리 전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와, 정희가 감탄했다. 정말 예쁘다.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더 아름답네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태수가 휴대폰을 꺼냈다. 정희는 벚꽃나무 아래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 순간을 태수는 조심스럽게 담았다. 이번엔 같이 찍어요. 정희가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나가는 젊은 여행객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 벚꽃 아래 나란히 선 두 노인.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젊은 여행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함께 여행 다니시는 거 멋있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사진이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가 논란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두 사람은 천천히 벚꽃길을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다. 길 양옆으로 벚꽃나무가 늘어서 있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태수 씨, 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저도요.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것, 손잡고 걸었다는 것, 이 벚꽃을 같이 봤다는 것, 다 기억할 거예요. 태수는 정희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정희 씨, 저기 카페 있네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아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벚꽃이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태수 씨,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데려와줘서 사실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 생각만 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정희 씨 없으니까 모든 게 무의미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정희가 물었다. 태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태수 씨, 우리 후회하지 말아요. 남은 시간 우리답게 살아요. 좋아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계속 흩날렸다. 저녁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여관을 잡았다. 방 2개를 잡았다. 서로에 대한 배려였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태수의 방에 함께 앉아 있었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참 평화롭네요. 그러게요. 수연이랑은 한 번도 바다 여행을 못 와봤어요. 늘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미뤘는데 결국 못 왔네요. 후회되세요? 네, 많이.
그래서 정혜 씨랑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 씨 있잖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끔 무서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싶고. 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함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정희가 고개를 갸웃했다. 태수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하얀 재 한 줌이 들어 있었다. 이건 수연이 유골 일부예요. 3년 동안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일부를 집에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정희의 눈이 흔들렸다. 지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제 나처럼 자유로워야죠.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야 하니까. 정혜 씨와 함께. 태수 씨, 같이 가줄래요? 바다에 뿌려주러.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바닷가로 나갔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가 부서지며 하얀 거품을 만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태수는 파도가 닿지 않는 곳에 섰다. 손에 든 종이함을 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재를 바람에 날렸다. 하얀 가루가 붉은 하늘 속으로 흩어졌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바다 위로, 하늘 위로 퍼져나갔다. 태수는 속삭였다. 수연아, 이제 됐어. 나 정말 잘 살게.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45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이제 나도 당신처럼 자유롭게 살아볼게. 행복하게. 정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수의 눈물인지 자신의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분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이 다시 웃는 걸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태수는 정희의 손을 꼭 쥐었다. 정희 씨, 우리 남은 날들 같이 걸을래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둘이서. 정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봄을 살아봐요. 짧더라도 진짜 우리만의 봄을.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닷가에 서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처음으로 진짜로 자유로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태수의 방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 이야기들이었다. 젊은 시절, 결혼 생활, 자식 이야기, 잃어버린 꿈들, 그리고 앞으로의 작은 인생 계획. 저는 젊었을 때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태수가 말했다.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장에 취직했죠. 40년을 공장에서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후회되세요? 글쎄요.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저도요. 저는 꽃집을 하고 싶었어요. 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됐네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럼 다음 생에는 정희 씨가 꽃집하고 제가 선생님하고 우리 젊었을 때 만나요. 좋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배우자도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 인생의 마지막 봄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태수 씨,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저도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정희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다. 들어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태수 씨도 푹 쉬세요. 정희 씨. 네. 사랑해요.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꼈다.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행복한 잠에 들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태수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 준호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라.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태수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지네벚꽃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태수와 정희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수십 개의 댓글들. 노인네들 보기 안 좋네요. 죽은 배우자들 불쌍하다. 나이값 좀 하지. 요즘 노인들 정말. 이게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봉안당에서 만난 노부부의 황혼 연애라면서요?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막 퍼나르고 있어요. 태수는 사진을 보며 당황했다.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인터넷에 올라간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준호야. 사진까지 돌고 있어요. 댓글 좀 보세요. 노인네들이 철없다. 죽은 배우자들 불쌍하다. 나이감 좀 하지.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던 거예요? 태수는 댓글들을 읽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그래서 어쩌라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외롭게 살라고? 어머니 납골당 찾아가던 분이 이제는 다른 여자랑 여행을요? 이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태수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다. 도리라. 태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평생 가족 위에 살았어. 회사 나가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해도 참았어. 월급 타면 고스란히 집에 갖다 줬어. 내 인생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 혼자 밥 먹고 혼자 죽는 게 도리냐? 아버지답지 않습니다. 그래. 태수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좀 나답게 살고 싶어? 준호야, 너는 모를 거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침에 눈 떠도 말 걸 사람 없고 저녁 먹어도 혼자고 밤에 아파도 옆에 아무도 없는 게 얼마나 무덥고 슬픈지.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체면? 태수가 아들을 바라봤다. 체면 지키다가 외롭게 죽으란 말이냐? 난 정혜 씨 만나고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 그래도 어머니가, 내 어머니는, 태수가 소리쳤다. 내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외롭게 죽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수연이는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아버지, 정말 실망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같은 날 오후 정희의 집. 딸 지은이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은은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기사에까지 나왔어요.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기사가 떠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봉안당에서 만난 황혼 연애. 네티즌들 갑론을 박. 그리고 그 아래 태수와 정희의 사진.
벚꽃 아래에서 손잡은 모습. 사람들이 비웃고 있다고요. 댓글 좀 봐요. 늙어서 철없다. 죽은 남편 불쌍하다. 이런 말들이 수백 개예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나도 밖에 나가기 창피해요.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뭐라는지 알아요? 지은아, 엄마는. 아니요. 엄마가 아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희 아버지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야. 행복? 이게 행복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고 인터넷에 사진 돌아다니고.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75이잖아요. 손주도 있고. 그런 엄마가 남자 만나서 여행 다니고 손잡고. 이게 말이 돼요? 지은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해. 너희 아버지 없어서 매일 울었어. 근데 태수 씨 만나고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 그럼 나한테 말해요. 내가 엄마 챙길게요. 왜 다른 남자가 필요해요? 정희는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너도 알잖니.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 외로움은 못 채워줘. 너는 내 인생이 있고 내 가족이 있어. 엄마는 엄마만의 동반자가 필요해. 동반자요? 엄마, 정신 차려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차라리 혼자 사세요.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까지 사귀지 마요.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마요. 지은아,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마요. 약속해요. 안 그러면 난 엄마 얼굴도 안 볼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딸은 울면서 집을 나갔다. 혼자 남은 정희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휴대폰에는 태수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다. 정희 씨, 괜찮아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답장을 보낼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동네 슈퍼에 간 태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분이 그 양반이래. 부인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요즘 노인네들 참 별일이 다 있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이 먹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아이고, 보기 민망해. 태수는 물건을 사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 귀가 따가웠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동네 복지관에 갔다가 지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정희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한 지인이 수군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설마 그게 정희 씨예요? 남편분이 불쌍하시겠어요.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에휴. 정희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이 나이에 사랑을 꿈꾸는 게 잘못된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와 정희는 연락하지 못했다. 전화를 걸려다가도 멈췄다. 문자를 쓰려다가도 지웠다. 정희는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편지를 쓰기로 했다. 펜을 들고 종이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태수 씨에게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겐 선물 같았어요. 봉안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따뜻한 목소리가 좋았어요. 도시락을 나눠 먹을 때 당신의 미소가 좋았어요. 진해에서 벚꽃을 볼 때 당신의 손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 가족들을 아프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나는 멈춰야 할 것 같아요. 태수 씨, 미안해요. 나는 용기가 없나 봐요. 당신처럼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없어요. 딸의 눈물을 보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 나는 작아져요. 우리 조금 멀리서 그리워해요.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랑했어요. 정이 드림. 편지를 다 쓴 정이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이른 아침 태수의 집 우편함에 조용히 넣고 돌아섰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였다. 며칠 후 토요일, 태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낙골당으로 향했다. 가슴이 아팠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수연의 낙골암 앞에 섰다. 이번에는 하얀 국화 대신 붉은 장미를 들고 있었다. 수연아. 목소리가 떨렸다. 너라면 뭐라 했을까? 정혜 씨가 날 행복하게 해줬어.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나이 들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대답은 없었다. 다만 유리암 속 사진의 수연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태수는 낙골암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또 오셨네요.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희가 서 있었다. 손에는 우산 하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편지는 봤어요. 태수가 말했다. 그럼 왜 왔어요? 그냥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아프진 않은지, 밥은 잘 드시는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 들렸다. 태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정희를 마주봤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 나이에 이런 말 듣는 게 참 부끄럽네요. 부끄럽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정희는 울면서 말했다. 근데 태수 씨, 나는 무서워요. 사람들 시선도 무섭고 또 잃을까 봐도 무서워요. 당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언젠가 헤어져야 한다는 게 더 무서워져요. 그럼 헤어지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남은 날들, 길든 짧든 같이 걸어가요. 당당하게. 정희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우산을 태수에게 내밀었다. 그럼 비 맞지 말고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 섰다. 좁은 우산이라 어깨가 맞닿았다. 봉안당 출입문을 나서며 태수가 말했다. 정희 씨,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예요.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가족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태수 씨, 우리 당당하게 살아봐요. 후회 없이. 좋아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우산을 받쳐든 채 천천히 걸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렸고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다. 그날 봉안당 앞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 태수의 아들 준호는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정희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저렇게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던가. 정희의 딸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걸 부정할 수 없었다. 약을 먹는 것도 잊지 않았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고 무엇보다 매일 웃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는 않았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매일 만났다. 아침이면 태수가 정희의 집에 가서 함께 산책을 했고, 점심은 함께 먹었고, 저녁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되 각자의 공간도 지키는.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서로 의지하니 참 보기 좋네.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 보기 좋은데.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흐른다. 5년의 세월은 두 사람에게도 흔적을 남겼다. 도시 외곽의 한 요양원. 정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 머리칼은 더 휘어졌고 허리는 더 구부정해졌다. 손가락은 가늘게 떨렸다. 작년 겨울 낙상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부터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특히 토요일이면 태수 어르신, 밖에 산책 나가실래요? 젊은 간호사 미선이 밝게 물었다. 오늘은 그분이 오는 날이라서요. 윤정희 어르신 말씀이시죠? 그래요. 매주 토요일 5년째 빼먹은 적이 없어요. 미선은 미소 지었다. 요양원에서 일한 지 3년이 됐지만 태수와 정희 같은 커플은 처음이었다. 70이 넘어서 사랑을 시작하고 5년째 변함없이 만나는 두 사람. 부러워요, 어르신.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랑하고 싶어요. 태수는 피식 웃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사랑은 마음이지.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나갔다. 4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벚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정원 벤치에 정희가 앉아 있었다. 붉은 스카프를 하고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태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태수 씨, 오늘도 늦으셨네요. 아이고, 늙은 다리에 속도가 나겠어요? 그 다리로도 내 마음은 다 쫓아오네요. 정희는 웃으며 일어나 태수의 휠체어를 밀었다. 두 사람은 벚꽃이 흐드러진 길을 천천히 걸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러게요. 이런 날엔 진해 생각나네요. 맞아요. 우리 처음 여행 갔던 곳.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정희가 만든 김밥과 과일 그리고 작은 주먹밥들. 오늘은 김밥 만들었어요. 태수 씨 좋아하시잖아요. 고마워요. 정희 씨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에이, 맨날 하시는 말씀. 두 사람은 웃으며 김밥을 나눠 먹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질이 어려웠지만 서로 도와가며 천천히 먹었다. 정희 씨, 우리가 만난 지 벌써 6년이 됐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냥 같이 도시락 먹는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정희가 피식 웃었다. 저도요. 근데 어느새 당신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게 됐네요. 저도 그래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런데 정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태수 씨 있죠? 네. 나 사실 다음 주에 병원에 입원해요. 태수의 손이 멈췄다. 김밥을 든 채로. 입원이라니.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대요.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한대요. 수술요? 네.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심장도 약해서.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언제 수술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침묵이 흘렀다. 벚꽃잎만 바람에 날렸다. 정희 씨, 괜찮아요. 무섭진 않아요.
하지만 정희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그냥 미리 말해두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놀라지 말라고. 태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정희 씨, 잘 될 거예요. 꼭 잘 될 거예요.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먼저 가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줘요. 만약 내가 먼저 가면 태수 씨는 계속 잘 사세요. 매일 웃고, 밥 잘 먹고, 산책도 하고, 약속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약속 못해요. 정희 씨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안 돼요. 태수 씨는 더 살아야 해요. 나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수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수술 전날 밤, 태수는 병원 병실에 있는 정희를 찾아갔다. 휠체어를 타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태수 씨 오셨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아나요? 태수는 휠체어를 침대 옆에 세우고 정희의 손을 잡았다. 무섭지 않아요? 거짓말하면. 무섭죠. 근데 태수 씨 얼굴 보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잘 될 거예요. 꼭. 알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태수 씨, 내가 만약 못 깨어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줘요. 만약 그렇게 되면 나를 진해 바다에 뿌려줘요. 우리가 함께 갔던 그곳에.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희 씨, 그리고 태수 씨는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당신이 웃는 걸 보고 싶어요. 슬퍼하는 모습 말고. 못해요. 정희 씨 없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정희는 손을 들어 태수의 뺨을 쓰다듬었다. 바보같이. 사람은 또 살아야 해요. 아픔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약속해요. 내가 없어도 잘 살겠다고.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약속? 못해요. 태수 씨, 정희 씨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당신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는데 당신이 없으면 다시 죽는 거예요. 정희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다. 밤이 깊어갔다. 간호사가 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다. 태수는 떠나기 싫었지만 일어서야 했다. 내일 수술 잘 받고 깨어나면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해요. 네, 약속해요. 사랑해요, 정희 씨.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 정말 많이. 태수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병실을 나갔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다. 정희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다음 날 새벽 6시 수술실 앞에는 정희의 딸 지은이 서 있었다. 초조하게 복도를 오가며 기도하고 있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건 7시였다. 태수도 요양원에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줬다. 어떻게 됐어요? 지은을 보며 물었다. 아직 수술 중이에요. 태수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8시, 9시, 10시, 11시가 되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무겁였다. 보호자분이세요? 지은이 달려갔다. 네, 딸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의 심장이 너무 약해서 수술 도중에.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다. 지은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태수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환자분께서 수술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정희가 떠났다. 영원히. 장례식이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정희의 가족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태수. 태수는 장례식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도 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빈소에 놓인 정희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태수는 그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정희 씨, 약속 지키지 못했네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정희는 남편 옆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태수는 매일 그곳을 찾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희의 납골함 앞에 앉아 있었다. 정희 씨, 어제는 비가 왔어요. 당신 좋아하던 봄비.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같이 산책 가고 싶었을 텐데. 정희 씨,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요양원 사람들이 걱정했다. 태수가 밥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 하루하루 말라갔다. 태수 어르신, 식사 좀 하셔야죠. 괜찮아요. 배가 안 고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몸이 상하시겠어요. 상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차피 혼자 남은 인생, 의미가 없었다. 정희가 떠나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태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천천히 옷을 입었다. 가장 좋은 옷으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면도도 깨끗이 했다. 오늘은 정혜 씨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책상 서랍을 열어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꺼냈다. 며칠 전 미리 사둔 것이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다. 준호에게 아빠가 먼저 가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빠는 행복했어. 너희 엄마와 함께한 45년도 행복했고 정혜 씨와 함께한 6년도 행복했어. 사람들은 나이 들어 사랑하는 걸 이상하게 봤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정혜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 준호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후회 없이. 그리고 아빠를 정혜 씨 옆에 묻어줘. 부탁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쓰고 나서 태수는 침대 옆 탁자에 앉았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벚꽃이 보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 정희 씨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태수는 눈을 감았다. 입가에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로. 그렇게 태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며칠 후 태수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정희 씨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아버지, 미안해요. 이해하지 못해서. 준호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정희의 납골함 옆에 아버지를 안치했다. 봉안당 3층 동쪽 벽면. 세 개의 납골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왼쪽은 수연, 가운데는 정희, 오른쪽은 태수. 그리고 태수의 납골함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다. 우리는 마지막 봄을 함께 살았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한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금빛 햇살이 세 개의 납골함을 비췄다. 봉안당 관리인이 유리벽 앞에 꽃을 놓았다. 하얀 국화와 붉은 장미. 그리고 그 사이에 연분홍 벚꽃 한 가지.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있었다.
봉안당을 찾은 한 젊은 여성이 세 개의 납고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지은이 딸이에요. 처음 인사드려요.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엄마한테 들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행복을 막아서. 그리고 고마워요. 할머니를 사랑해 주셔서.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살짝 열리며 봄바람이 들어왔다. 벚꽃 향이 났다. 그리고 어디선가, 정말 어디선가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오는 것 같았다. 여보,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않아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봉안당 앞 작은 공원에 벤치가 하나 생겼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벤치.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다. 정태수 윤정이를 기리며.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그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벤치 옆에는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아직 어린 나무였지만 봄이 되면 하얀 꽃을 피울 것이었다. 그날 오후 한 노부부가 그 벤치에 앉았다. 당신, 이거 봐. 여기 이런 사연이 있었대. 남편이 명판을 읽었다. 정태수, 윤정이. 봉안당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두 노인 이야기래. 주변 반대에도 불구하고 6년을 함께 살았대. 어머, 낭만적이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니. 우리도 저렇게 늙자. 서로 의지하면서. 그래요. 약속해요. 두 노인은 손을 잡고 벚꽃나무를 바라봤다. 어린 나무였지만 언젠가는 크게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었다. 마치 태수와 정희의 사랑처럼. 짧았지만 뜨겁게 피어났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남긴 사랑처럼. 하늘에서는 햇살이 내려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 햇살이.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했어요. 영원히.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10대의 사랑도, 20대의 사랑도, 그리고 70대의 사랑도 모두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회는 때때로 노인의 사랑을 이상하게 봅니다. 나이값 좀 하라고, 철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한 두 사람의 용기. 늙어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용기.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태수와 정희는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사회가 모든 나이의 사랑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18에게도, 35에게도, 그리고 75에게도. 중요한 건 그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봄은 언제 찾아올까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용기 있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태수의 자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노년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배우자를 잃은 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면 나이 값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나이에 맞는 행동이 정해져 있을까요?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남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